자, 여러분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자, 여러분 사회문화 문제죠, 이거. 자, 일탈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일탈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항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회문화 파트의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이 각 이론들이 출제가 됐을 때 이 이론들이 것이냐, 미시냐, 기능이냐, 갈등이냐, 상상론에 속하느냐, 요거 찾아내는 거하고 두 번째, 각 이론들에 대한 대책.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이 1번 문제는 그거보다 더 쉽게 출제가 됐죠. 그냥 요 자료가 어디에 속하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는데 적발이 안 되면 대부분 그냥 지나간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고 알려지면 자신을 대하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을 하고 일탈을 내면화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내면화는 사람이 일탈을 저질러서 낙인이 찍힘을 당하게 되면요,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바로 이건 부정적인 자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어서 사회규범과 멀어진다. 즉 2차 일탈을 범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탈을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낙인이론이 답이지. 낙인이론. 자, 낙인이론은 여러분 이거는 거시의 미시예요. 이건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적 논문에 속하는 거고요. 자, 아노미론이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 아노미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뭐야? 기능론적 관점에 속하고, 또한 아노미론 그러면 두 명의 사람이 떠올라야 되죠. 자, 누구하고 누가 떠올라야 돼? 듀리켐의 아노미론과 머튼의 아노미론. 알겠죠? 자, 사회해체론 그러면 이것도 거시적 관점이면서 기능론적 관점 안에 속하는 거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속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2번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볼까요?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여러분 이 연구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연구 방법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가 있냐면 양적 연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양적 연구라는 얘는, 이 양적 연구라고 하는 얘는, 자, 사회 현상이 여기 있고, 사회 현상 여기 있고, 자연 현상이 여기 있는데,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같다 보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냥 여기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야, 여러분. 따라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다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론이 되죠. 이론론.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에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주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실증적 연구 방법 이렇게 부르죠. 실증적 연구 방법. 반면 질적 연구는요, 여러분.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이 다르다는 거야, 서로. 완전 다르다. 따라서 이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게 자연과학인데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몇 원론이야? 이원론이죠. 그리고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회 현상 연구하는데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주의란 말을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뭐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해석적 연구 방법.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같냐? 그랬더니 얘라고 했죠. 얘.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자.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이게 양적 연구죠. 아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무슨 연구야? 이게 질적 연구죠. 자, 지금 가장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옳은 거. 1번.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분 실증주의는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실증적 연구 방법.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맞는 말이네요. 1번. 2번. 가는 질적 연구다. 아니죠. 가가 양적 연구고 나가 질적 연구죠. 3번 계량화. 여러분 계량화에 양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양적 연구가 돼야 되죠. 계량화, 통계화 이런 게 가능한 것은 나보다는 뭐다? 가이다. 이래야죠. 3번도 거꾸로 됐고요. 4번. 가는 얘기했죠. 양적 연구는 여러분 매돈론, 이론론이지.
자, 따라서 여기가 이론론, 그리고 여기가 이원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틀렸죠, 여러분?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되죠, 1번.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3번. 자,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여러분, 여기 문화 접변이란 말이 있죠. 자, 이 문화 접변이라는 게 딱 나와 있는데, 문화 접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하고 동의하냐면, 자, 보세요. 문화 변동의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 원인. 문화 변동의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인에 따라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이렇게 원인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문화 변동의 원인이 내재적이다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냐면 발명과 발견이 있는 거고, 문화 변동의 원인이 외재적이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면 전파가 있는 겁니다, 전파. 그런데 문화 변동의 양상을 나눌 때, 자, 문화 변동의 이번에는 원인이 아니라 양상. 자, 양상을 나눌 때는 뭐가 있냐면요. 내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내재적 변동. 그리고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재적 변동.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 근데 이 외재적 변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문화 접변 이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외재적 변동. 자, 그러면 이 문화 접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파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 고유의 음악이 있더라. 자, 미국에 지금 노예 음악, 아프리카 흑인들의 고유 음악이 들어온 겁니다. 미국으로. 근데 여기에 유럽식의, 유럽의 악기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재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재즈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 흑인들의 음악에다가 플러스 유럽의 악기. 이게 합쳐져서 재즈가 나온 겁니다. 즉, 뭔데요, 여러분? A 플러스 B가 뭐가 된 거다? C가 된 거죠. 그래서 문화 뭐의 예야? 융합의 예가 되는 겁니다. 문화 융합의 예. 그러면 1번, 문화 공존. 문화 공존이 되려면 여러분 두 개가 같이 있어야죠. 따로따로. 즉,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 흑인들의 고유 음악도 있고, 유럽식의 악기들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다. 따로따로 같이 있다. 그러면 이게 공존이 되는 건데, 이건 공존이 아니죠. 융합이죠. 또한, 동화가 되려면 여러분 한쪽이 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고유 음악 때문에 미국의 고유의 예를 들면 컨트리송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졌다라든가 그런 말이 들어가요. 동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자, 2번 간다라 불상. 여러분 이게 불상이잖아요. 불상이니까 이거 인도 거거든요. 근데 간다라 불상은 여러분 얼굴이 그리스 사람의 얼굴을 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간다라 불상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오리엔트와 그리스를 합쳐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간다라 불상은 인도 건데 얼굴은 그리스 거. 이게 합쳐서 새로운 거. 그래서 바로 문화 융합이죠. 정답 2번. 자,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의학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한의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도 있잖아요. 이게 같이 있을 때가 공존이야, 이게 공존. 공존. 아셨죠? 공존. 요즘에 여러분, 한의사하고 여러분 의사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요즘에? 그거, 한의사들도 이제는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계, 이런 기구들을 좀 이용하게끔 하자. 이거에 대해서 병원, 서양의학 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한의원 따로 있고 서양의 병원 따로 있다. 이건 병존입니다. 병존, 공존. 자, 브라질 원주민들이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자기들 거를 버렸대요. 버리고 서양의학에 의존한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동화죠, 동화. 따라서 여러분, 이 예의 자료랑 관련되는 건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제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게 뭐냐? 읽어볼까요? 여러분, 60년대 중남미의 학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무슨 론에 입각해서? 근대화론에 입각을 해서 그럼 여러분 근대화론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아, 정속론이란 게 떠올라야죠. 근대화론과 정속론이 반대잖아, 지금.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사회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등장한 이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정속론이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딱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근대화라고 하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근대화론과 뭐가 떠올라야 돼? 근대화론과 정속론.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자, 근대화론은 여러분, 이거는 서구화가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이거는 근대화와 똑같다고 보는 입장이며 또한 근대화론은 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진화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즉 진화론이나 근대화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서구 중심의 이론이죠. 서구 중심의 이론. 또한 근대화 이론은요. 후진국이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선진국이란 게 여기 있고 후진국이란 게 여기 있는데 선진국은 근대성이란 걸 가지고 있고 후진국은 전통성이란 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전통성을 버리고 따라가야 돼. 따라서 아직까지 후진국은 발전이 안 돼 있는 미발전 상태에 있습니다. 미발전 상태. 그럼 발전이 안 된 이유는 뭐냐? 내부를 버리지 못해서. 내부가 문제라는 거야. 내부가. 반면 종속론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다. 선진국을 우리가 중심부라 부르고 후진국을 우리가 주변부라 부른다. 근데 선진국은 근대성을 가지고 있고 후진국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후진국과 선진국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게 되면 선진국은 후진국을 항상 착취한다는 거야. 착취한다. 따라서 후진국이 아무리 선진국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다 없다. 발전이 안 돼. 발전을 할 수가 없는 무슨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저발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자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착취관계, 이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즉 외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외부에. 이 외부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착취관계인 외부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노선을 가라는 거야. 각자의 갈 길을 가라. 각자 발전을 가라. 자, 따라서 여기 보면요.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맞는 말이죠. 즉 외부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맞는 말이고요.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서구를 닮아갔잖아. 성공했잖아. 경제에서. 그런데 종속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이 니은 신흥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게 그게 근대화론이고 설명을 못하는 게 종속론이에요.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후진국의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요인. 국내 요인이라고 하는 건 어딥니까? 그건 근대화론이죠.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는 주체적인 경제 발전. 즉 각자 노선을 가라는 거야.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에요. 기억 리을. 출제 자주 되니까 여러분 근대화론과 종속론의 관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5번째 문제로 갑니다. 5번째 문제. 사회보장제도. 자 여러분 사회문 아파트에서 또 하나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자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스나 요양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는 누구야?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죠. 여기 보험자가 써있죠?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거 뭔데 여러분? 이거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이건 공공부조고 이건 사회보험이고. 자 여러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공통점이 바로 뭐냐? 이거 다 경제적 보장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보장이기 때문에 둘 다 여러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냐? 이쪽이 더 크죠. 왜? 얘는 전액을 국가가 내주고 얘는 3자 부담이잖아. 이쪽은 3자 부담. 3자란 건 수혜자가 내고 더하기 고용주가 내고 더하기 국가가 내잖아요. 그래서 수혜자가 내야 될 돈의 반을 이렇게 50대 50으로 고용주가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3자 부담이란 말을 씁니다.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이 공공부조는 전액을 국가가 냅니다. 전액을 국가가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다 내주면 어때요? 받는 사람 입장은 좋죠. 그러나 국가가 다 해주니까 일하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뭐에 빠져요? 복지병에 빠지지. 그러나 이 공공부조는 여러분 수혜자가 돈을 내고 고용주가 반을 내주는데 만약에 수혜자가 일을 그만둬버리면 고용주가 낼 50%가 다시 수혜자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킵니다. 고취. 이쪽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면서 복지병에 빠지게 되죠. 자, 공공부조는 여러분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되느냐?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나 이런 가구들이 신청을 하면 국가가 심사를 하는데
사회보험은 어떻다, 여러분? 이건 전 국민이 강제로 해야 돼. 자,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1번, 가는 나보다 소득점유 효과가 크다. 왜? 전액을 국가가 대주니까. 2번, 나는 사회보험이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가 아니라 강제죠. 가는 공공부조는 보험이다. 보험은 이쪽 나죠. 틀렸고. 나는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얘기했죠. 가가 복지병을 유발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안 돼요. 됐죠? 여러분, 이 사회문화 파트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안 됐죠, 이번에. 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찾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요. 효은이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생을 보고, 자, 여러분,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네. 부당한 침해. 이걸 방해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그런데 여기 봐봐.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화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손괴죄를 저질렀죠. 근데 이거는 바로 뭐야?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죠. 둘 다 뭡니까? 이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에요. 1번. 자, 근데 이걸 알아주세요, 여러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무슨 조건들이 필요해? 범죄의 성립 조건. 첫째,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 해당성. 두 번째, 위법성.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체 법 질서에서 봤을 때 어긋나야 되죠. 그다음 책임, 비난 가능성, 비난을 받을 만한, 그죠?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책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들이 있다는 거야. 조각시키는 사유들.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당행위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들이 들어가잖아. 이게 위법성 조각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은요. 조각 사유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감경 사유가 있죠. 자,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인자, 형사 미성년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그 다음 강요된 행위, 이것이 책임 조각이고, 책임 감경에 들어가는 거는 심신미약자, 그 다음에 청각 언어 장애인, 이분들이 여러분 책임 감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가 뭐가 있고 책임 조각과 책임 감경 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계셔야만 여러분 문제를 함정을 어떻게 바꿔서 출제하든 간에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출제한 거고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7번으로 갑니다. 7번.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자, 여러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약의 성립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 그럼 의사의 합치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자장면집을 갔다 해보자. 자장면집을 갔는데 짜장면을 가가지고 어때? 여기 짜장면 하나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게 뭡니까? 청약이야. 그럼 주인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승낙이야. 그럼 여러분 자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시킨 다음에 거기서 계약서 씁니까? 계약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부동산 같은 거 구매하러 다닐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뭘 합니까? 계약서 쓰잖아요. 즉 똑같은 계약인데 여러분들이 짜장면 살 때는 계약서를 안 쓰는데 부동산 같은 거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계약서가 필수냐? 필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부동산 구매 같은 거, 이런 매입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자장면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계약서를 잘 작성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아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여러분. 첫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당연하죠. 왜? 권리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다음 의사 능력도 어때? 그것도 있어야지.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잖아요. 행위 능력 있어야 되느냐?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만약 행위 능력이 제한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되며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고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도록 효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효력이 없어요.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런 강행법규 같은 거에 반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타당해야 하며 실현이 가능해야 하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돈 줄 테니까 달나라에 가서 달을 따가지고 와라. 아니면 달나라에 있는 토끼를 잡아다 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현이 불가능해요. 알겠죠? 실현이 가능해야 돼. 자,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건 2번이 답인데, 잠깐 보시면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당사자. 아까도 봤죠? 권리 능력 있을 것, 의사 능력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버린다.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건 무효다, 무효. 자, 그 다음 아까도 봤죠? 실현이 가능해야 하며 적법해야 됩니다. 강행법규 위배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이런 거 안 됩니다. 전부 다 무효예요. 자,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속임수, 협박, 강요 등에 의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됐죠? 자, 이 문제가 여러분 7번이었고요. 이번엔 8번으로 갑니다. 8번. 자,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가부터 라에 대한 법적 분선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여러분. 틀린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조문이 이렇게 쭉 있다 하더라도, 지문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씩 보세요. 자, 청구인들은 간통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됐대요. 기소가 됐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피고인이 된 거죠, 지금. 그리고 형사재판이란 걸 알 수 있죠, 지금. 간통했다는 범죄로, 형사. 자,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형법이 위헌이라며, 자, 법이 헌법에 위반한대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신청은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이 청구인이 한 거죠. 여기서 청구인은 일반 국민들이죠. 당사자. 그럼 제청은 누가 한다? 이건 법원이 하죠, 법원이. 그럼 심판은 누가 한다? 이거는 헌재가 하죠, 헌법재판소가. 그죠? 근데 이 신청이 어떻게 됐대? 기각이 됐대요. 그러니까 뭘 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소원은 바로 뭐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헌심사형과 권리구제형. 그 중에 여러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그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누가 하느냐? 이건 국민이 하죠, 국민이. 이 제청은 누가 하고? 법원이 하고, 신청은 청구인, 국민들이 하는 거고. 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입장은 이 인격권이란 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다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야.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인격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헌법 제10조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10조에 보장되는 인격권과, 자, 10조 뭐야? 헌법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여기 자유, 끝자가 자유로 끝났죠. 이거 자유권적 기본권. 결론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간통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다른 사람이 좋아서 간통을 했을 때,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볼 땐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다 이렇게 보지만 이것까지 굳이 법까지 나서가지고 규율할 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간통을 하면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가 딴 남자나 딴 여자가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진다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법으로 규율하는 얘기야? 취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취지가. 됐죠? 교수님, 선생님, 아니 어떻게 그걸 법으로 규율 안 합니까? 당연히 나쁜 짓인데 법으로 규율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법으로 규율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너무. 알겠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자, 1번. 가해 권한은 법원에 있다. 여러분, 제청을 했죠. 법원. 맞잖아요? 2번. 나는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맞죠? 3번. 다는 요거죠. 행복추구권. 맞죠? 4번. 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국가의 의안이 아니죠. 국가로부터지. 자유권적 기본권. 국가의 의안 자유는 뭘 얘기합니까? 그건 사유권적 기본권이잖아. 답은 그냥 나오네요. 몇 번? 4번이다. 자, 이번에 9번으로 갑니다. 9번. 자, 9번으로 가기 전에 우리나라 헌법 10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우리나라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여러분 여기 있죠? 그 다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10조의 내용입니다. 됐죠? 우리나라 이 헌법 10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다. 됐지? 자, 9번입니다. 9번. 자, 볼까요?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여러분 이거 외워주세요.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렇게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의 공통이에요.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해.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계약을 맺죠. 그래서 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홉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선에 약해. 악하니까 혼란 상태가 빠지는 거야.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려면 자유롭고 평등한 거야.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세 명의 공통이야.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그럼 여러분 루소는 뭐라고 하냐? 인간은 이런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살고 있는데 사적 소유권이란 게 있다 보니까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자, 일단 여기 일반 의지라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건 루소의 견해죠. 자, 일반 의지.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위하는 의지를 모으면 그게 일반 의지고 이거에 따라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글과 관계 깊은 사상, 사회계약설 당연하죠? 자연권 맞죠? 왜?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루소는 이 자연권을 위임한다 못한다? 못하지. 로크는 한다 못한다? 하죠. 일부만. 홉스는 어떻게 한다? 전부 양도하지. 그지? 실정권이냐? 여러분 이거 자연 상태에서니까 뭡니까? 자연법 사상이죠. 자연법. 그 다음에 국민주권.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가 루소 얘기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기구.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주권 맞죠? 자,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이고 홉스는 군주주권설이잖아.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리을 몇 번의 답이에요? 3번의 답입니다. 3번. 됐죠? 홉스와 로크의 루소의 견해는 항상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찝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 명의 공통점이 뭐다?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 또 하나, 세 명 다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는 거. 아셨죠? 자, 봅시다. 10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래요.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군소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국은 각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이거 뭐예요? 다수대표죠. 그 중에서도 상대 다수대표죠. 남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거야. 영국의 군소정당 중에 하나인 영국 독립당이 7일 치러진 총선, 국회의원 선거죠. 전국적으로 약 13%의 득표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650개 의석 중에 한 석밖에 못 차지한 거예요. 열받죠? 여러분 650개 의석이면 13%면 10%만 해도 65개의 의석을 받아야 되는데 한 석밖에 못 얻었대요. 열받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의 탓이라는 거야? 이게 다수대표제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가를 통해 비례대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뽑나요? 비례대표로도 뽑고 다수대표로도 뽑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잖아. 300명. 그 중에 254명을 다수대표로 뽑는 거고 46명을 뭘로 뽑아요, 여러분? 그 비례대표로 뽑잖아. 자, 그러니까 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가뿐만 아니라 다수대표 이 두 가지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광역의장, 그냥 광역의장이란 건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도지사,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장들은 뭡니까? 이건 다수대표죠. 다수대표. 따라서 1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 가는 비례대표.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긍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비례대표 하자는 거잖아. 그죠? 2번 틀렸고. 3번 나는 단순 다수, 상대 다수, 사회의 다원화. 여러분 다원화가 아니죠. 왜? 이 다수대표는요. 이 다수대표는 양당제에 기여하거든요. 양당제. 그리고 비례대표는 여러분 이거는 비례대표는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당제와 군소정당제가 진입할 수 있는 것 중에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관련이 돼. 그러니까 양당제니까 다원적이지 않죠. 다원적인 건 이런 군소정당들이 많이 진출할 때 여러분 다원적이 되죠. 그 다음 가보다는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가는 비례대표니까 사표가 없죠. 거의 없죠. 나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이건 사표가 많죠. 따라서 가보다는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럼 사표가 뭐냐? 사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유효한 표가 돼야 돼요. 유효한 표. 유효한 표 중에 낙선자에게 기여한 표야. 사표란 여러분 유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1번, 2번이 있는데 1, 2번 사이에다 도장을 꽝 찍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효표잖아요. 이런 거 말고 유효한 표 중에 당선자 말고 낙선자 찍은 표.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 불러? 사표라 불러요. 그러니까 사표는 나에 많은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판서 정리 좀 한 다음에 또 11번부터 2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번입니다. 보시죠.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찾아라.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이죠. 자, 죄형법정주의란 건 범죄와 형벌을 법에다 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형식적인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 그러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근데 이 파생원칙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유추해석 금지, 소급입법 금지, 명확성, 적정성, 그 다음 5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관습형법 금지라는 게 있죠. 관습형법 금지.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한번 볼까요?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인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한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에 위반할까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알겠죠? 명확성의 원칙. 여러분 이 5가지 원칙 외우셔야 되고요. 자,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규정이 없어. 근데 비슷한 규정을 끌어오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유추해석. 단 유리한 경우에는 되죠.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행위 시에는 여러분 법이 없어요. 근데 재판을 하려다 보니까 법이 생겼어. 그래서 이 재판 시의 법을 행위 시로 가져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이 나를 노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강사들이 촬영을 할 때 PD분들이 자꾸 기분 나쁘게 쳐다보니까 강사들이 단체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입법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법이 생긴 거야. 촬영할 때 PD들이 강사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저 PD가 나가 수업을 할 때 기분 나쁘게 쳐다볼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재판을 하려다 보니까 재판할 때 그 법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현재 재판을 할 때 생긴 이 법을 과거의 행위시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급입법 금지. 단 어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엔 가능합니다. 알겠죠? 적정. 여러분, 죄와 형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빵 하나를 훔쳤어. 그랬더니 여러분 무기징역.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균형을 잃었죠. 그러니까 자, 이 5가지 원칙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관습형법 금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 성문법이어야 되지 관습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엔 1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법률의 개정 과정이다. 어떤 분은 선생님 법률 제정 과정 아니에요? 법률은 여러분 제정하고 개정이 똑같아요, 절차가. 근데 헌법은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헌법은 개정 절차라고 돼 있죠. 법률은 제정과 개정 절차가 같습니다. 자,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잖아요. 이 발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할 수 있고,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할 수 있죠. 또는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제안을 하면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는데, 본회의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과반수에 과반수. 알겠죠? 2분의 1에 2분의 1. 이거 반이 아니에요, 과반수. 그래서 정부에 보내죠. 그럼 정부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아니면 어때? 환부 거부를 하죠. 자, 공포하는 경우는 여러분 15일 이내. 1번. 가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나의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다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제의를, 즉 환부 거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여러분 여기서 정부에 이송을 했더니 15일 이내 환부 거부를 했다라고 해보자. 다시 거부를 했어요. 자, 다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면요. 국회의장한테 다시 거부를 해버리면 본회의 의결할 때는 여러분 이게 올라가요. 2분의 1에 3분의 2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게 3분의 2로 의결되는 순간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대통령 5일 이내 공포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면 누가 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이 즉시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죠. 근데 대통령이 안 하면 누가 한다? 그때 국회의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이번엔 13번으로 갑니다. 13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 여러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 보니까 국제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성악, 악한 거야. 성악설. 그래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뭐 할 수 있는 거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 져야 돼? 전쟁에서 이겨야죠. 이기기 위해서는 뭘 키워야 돼? 힘을 키워야지. 그쵸? 근데 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맹을 맺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힘을 키우든지 동맹을 맺든지 바로 개별안보 전략이야. 개별안보 전략. 안보 전략. 힘을 키우든지 동맹을 맺어서 뭐야? 세력 균형을 이루라는 거야. 세력 균형. 알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현실주의 입장. 여기가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근데 이쪽에 와봐요, 여러분. 국제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사회다. 즉,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거야. 성선설. 따라서 선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도 선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집단안보 전략. 지금 뭐야? 유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국제법 같은 거 이용해서 평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국제기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입장. 이게 바로 여러분 이쪽입니다. 바로 무슨 주의? 이상주의 입장. 여기가 현실주의면 여기는 이상주의가 되겠죠. 1번 가는 현실주의. 국제관계에서 상호 간의 의존관계. 의존이 아니죠. 2번 나의 대표적인 나. 여기죠. 사례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여러분 이 WTO는 세계무역기구라고도 우리가 약자로 얘기하는데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여러분 약자로 WTO거든요. 이 나토와 WTO는 냉전을 대표하는 거예요. 냉전. 그러니까 힘의 원리죠. 냉전을 대표하는 거. 나는 집단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맞죠? 집단안보 전략. 4번 가는 관습법과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나 쪽이죠. 나 쪽. 그러니까 나보다 가보다 나는 이렇게 해야죠. 가보다 나는. 틀렸죠.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돼? 3번밖에 안 됩니다. 자, 이번엔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게 뭐냐?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는데요.
자기가 소득을 만약에 100만 원을 벌잖아. 그럼 100만 원을 번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왜? 세금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연금 같은 거 내야 되죠. 그리고 내고 남은 돈을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라 불러요. 이게 각각 40만 원씩이 있다 지금. A, B는 가처분 소득 전부를 외식을 하든지 뮤지컬 관람에 소비를 한대요. 근데 외식은 1회에 10만 원입니다. 1회에 10만 원. 그리고 뮤지컬 관람은 1회에 20만 원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소득이 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X를 만약에 요 X를 외식이라고 한다면 외식 40만 원을 외식을 다 하게 되면요. 여러분 외식은 한 번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을 다 하면 외식 몇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4번을 하죠. 그 대신에 여러분 이건 뭐예요? 관람, 뮤지컬 관람 이거는 헤어 못해요. 이건 한 번도 못하죠. 그치? 자, XJ 가격 즉 10만 원에다가 숫자 4번 여기는 YJ 가격에다가 숫자인데 이 Y 자체가 0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4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관람을 즉 이 외식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0이죠. 그럼 전부 다 뭐만 합니까? 관람만 하죠. 근데 뮤지컬 관람은 한 회에 20만 원이니까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2번을 할 수 있죠. 20만 원에 2번이니까. 그죠? 이런 식입니다. 자, 봅시다. 자, 소비량에 따른 총만족감.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만족감은 총만족감이야. 총만족감. 그러니까 총만족감. A는 레스토랑 한 번 가면 8의 만족이 있고 2번을 가면 총만족이 16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3번을 가면 23이 됩니다. 총만족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가 첨가가 되는 거야? 17이 첨가가, 아니요. 7이 첨가가 되죠. 7.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가면 얼마가 첨가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6이 첨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만족이니까. 근데 만약에 뮤지컬을 간다면 한 번 가면 25인데 2번 가면 45니까 20만큼이 첨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식. 자, 1번 B의 경우에 B 여기죠. 가처분 소득 전부로 레스토랑만 외식만 하는 것이 자, 외식만 하면 여러분 몇 번 해요? 4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죠. 33 하는 것이 총만족감이 가장 크다. 근데 여러분 얘가 20만 원을 가지고 뮤지컬 관람을 하게 되면 18의 만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외식을 하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37이잖아. 그러니까 외식만 하는 게 만족감이 가장 크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지? 2번.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은 B는 여러분 얼마가 증가해요? 13이 증가하는데 A는 얼마가 증가해? 20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A가 크네요. B가 크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거꾸로지. 자, 3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 이 비용이 증가하면 자,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헷갈리지 말게, 여러분. 이 말이야. 헷갈리지 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회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여기는 뭐야?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비용과 기회비용 다른 개념이죠. 자, 비용이 증가했다. 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 비용. 자, 1회 비용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근데 이게 15만 원으로 만약에 올랐다라고 해보자. 15만 원 올랐다라고 해보자. 증가하면 자, 이건 비용이죠, 비용. 이건 비용입니다, 비용. 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1회 관람을 할 때 비용이 10만 원이면요. 이 10만 원 비용을 들임으로 인해서 뮤지컬은 1회 비용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기회비용을 구해볼게요. 기회비용. 자, 얘가 외식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뮤지컬 관람은 한 회에 20만 원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날린 거냐면 여러분 2분의 1만큼을 지금 못 본 거죠. 그쵸? 자, 다시. 레스토랑 외식은 1회에 10만 원이에요. 뮤지컬은 1회에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을 만약에 했다면 10만 원 주고 했다면 뮤지컬을 얼마를 못 보는 겁니까? 2분의 1만큼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15만 원으로. 증가를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20만 원을 해보자, 여러분. 2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이렇게. 20만 원으로 만약에 증가했다면, 보세요. 그럼 여러분, 20만 원이면 기회비용은 이번엔 뭡니까? 뮤지컬 1회죠? 기회비용을 구해라 그러면 20만 원이니까 뮤지컬 1회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1로, 즉 0.5가 1로 증가하죠. 자, 따라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를 했다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10에서 20으로 증가하면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 자, 여러분, 얘가 1회를 관람을 합니다. 1회를 관람을 하죠. 1회 관람할 때 10만 원이면 됩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얼마라고요? 0.5였어. 근데 비용이 2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이 20만 원은 비용이 증가했죠. 그러면 뮤지컬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 여러분, 20만 원 가지고 외식을 한번 하면 그거로 인해서 뮤지컬을 얼마를 한 번을 못 보잖아요. 한 번을 못 보죠. 그러니까 자, 다시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했다면, 자, 뮤지컬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뮤지컬 1회를 관람한다. 여러분, 뮤지컬 1회 관람은, 자,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외식을 한 거고요. 자, 뮤지컬 1회. 자, 여러분, 뮤지컬 1회 관람을 하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만 원.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때의 기회비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 뮤지컬 1회를 관람을 하게 되면 외식을 몇 번을 못 해요? 2번을 못 하죠. 2번. 이게 기회비용이죠. 근데 여러분, 레스토랑 외식 비용이 20만 원 올라가게 되면요. 자, 보세요. 뮤지컬을 한번 봤을 때, 뮤지컬을 1회 관람했을 때 기회비용은 외식을 몇 번을 포기해야 돼? 한 번을 포기하게 되죠. 한 번. 자, 따라서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레스토랑의 비용이 올라가면 이거는 레스토랑을 갔을 때의 기회비용을 찾는 게 아니고 뭐야? 뮤지컬을 관람했을 때의 기회비용이야. 자, 뮤지컬은 레스토랑 비용이 10만 원일 때는 뮤지컬 1회가 2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외식 2번이었는데, 레스토랑비가 여러분 20만 원으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뮤지컬 1회의 기회비용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한 번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내려간다. 알겠죠? 그래서 여긴 비용이고 여긴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증가한다가 아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 얘의 합리적인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거다. 여러분, 뮤지컬 관람만 하면 45예요. 45. 근데 뮤지컬을 1회 보고 2회를 외식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41이 나오죠. 그쵸? 근데 만약에 1회도 안 본다면 외식만 다 하면 돼. 그럼 29죠. 그러니까 29냐 아니면 31이냐 45냐 중에 뮤지컬 2회 관람을 하는 게 가장 어때요? 만족감이 크니까.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15번 들어갑니다. 15번. 자,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구간 A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내려가는 구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A는 경기 변동성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 저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정점이 여기 가장 높을 때고, 저점이 가장 낮을 때죠.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 갔을 때가 우리가 호황기고요. 저점을 향해 갔을 때가 여러분 불황기가 되는 겁니다. 불황기. 그죠? DTI, 총부채 상환 비율로 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률 규모를 제한하는 걸 말한다. 정부는 DTI의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하면 돈이 막 풀리겠죠. 풀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점에서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그럼 돈을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완화하면 되겠죠. 이건 되는 방법이고. 경기를 살리는 거고, 정부는 확대를 한다. 맞는 말이죠. 확대 재정이죠.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맞는 말이죠.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여러분,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가 나가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죠. 그럼 시중에 돈이 더 없어져. 그럼 경기는 더 안 좋아지죠. 4번이 틀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건 재정금융정책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바로 4번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16번. 자, 여러분들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자, 서울항공은 A집단과 B집단에 대해 항공기 탑승권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탑승객 수의 변동을 조사했다. 자, 가격 변동,
탑승객 수 변동. 다음과 결과가 나타나는데 탑승권의 현재 가격은 얼마다? 100만 원이다.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가격 변동이죠. 10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인데 10만 원 상승하면 이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탑승객 수가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그 다음 여기는 10만 명에서 10만 5천으로 10만 명에서 9만 5천.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명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만 명이죠. 그럼 여러분 10만에서 5만이면 이건 얼마예요? 반이죠, 반. 50%. 그지? 여기는 여러분 10만에서 5천이면 이건 얼마예요? 5%죠, 5%. 그죠? 5%. 자, 보겠습니다. 1번 A 집단은 수요일 가격 탄력성. 여러분 수요일 가격 탄력성을 구하려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면 가격의 변동률분에 양의 변동률을 찾으면 됩니다. 수요양, 수요량의 변동률. 그럼 여러분 가격의 변동률 A 집단 10만원, 자 100만원에서 90으로 내리거나 110으로 올린 거니까 10%죠. 10%. 자 수요량의 변동률 50%죠. 50%. 그럼 여러분 이거 몇이에요? 5잖아. 5. 그러니까 탄력성은 1보다 작다가 아니라 5. 1보다 크죠. 이번 A 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여러분 가격 변동률은 지금 구해놨잖아. 얼마라고? 10%라고. 그럼 이제 판매 수입의 변동률을 찾아야 되는데 판매 수입의 변동률. 판매 수입은 여러분 그대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야 지금? 100만 원. 10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10만 명이었다. 그럼 1000이었잖아. 1000. 그죠? 그런데 10만 원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더니 자 10만 원을 내렸다 그러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곱하기 사람이 얼마야? 15만이죠. 15. 그럼 이건 얼마예요? 900에다가 5945. 1350이네. 그럼 여러분 1000에서 1350이 되니까 이건 35%가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얼마야? 10%가 변하지.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률 10%보다 판매 수입의 변동률 35%가 작다야? 크다야? 크다지. 크다. 틀렸죠. 3번 B 집단은 B는 이쪽이죠. 가격 변동의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의 방향이 일치한다. 자, 가격이 여러분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내려갔죠. 자, B 집단입니다. B 집단. 가격이 내려갔더니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내려갔죠. 그럼 판매 수입은 원래 100만 원에 100만 원에 1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명이었으니까 1000이었잖아요. 1000. 근데 가격을 내렸더니 얼마로? 90으로 내렸더니 10.5가 되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자, 그러면 900에다가 5945니까 1350이죠. 그럼 여러분 판매 수입은 늘어요, 줄어요? 늘잖아요. 그쵸? 다시 900에다가 550. 잠깐. 90이 열이면 900이죠. 잠깐. 900에다가 더하기 5면 450인데 45. 아, 45구나. 45니까 여러분 945가 되네요. 그쵸? 945. 그럼 여러분 가격이 내려가니까 판매 수입은 어때요? 같이 내려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어때? 일치하죠. 일치. 그 다음 3번은 맞는 말이네요.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A 집단은 탄력이잖아. B 집단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격이 10%. 자, 가격의 변동률이 10%죠. 근데 양의 변동률은 얼마입니까? 10만에 5니까 5%라고 아까 했죠. 그럼 이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러니까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A 집단은 탄력이니까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인하해야죠. 그 다음 B 집단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인상을 해야죠. 인상.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 3번이 답이죠. 가장 옳은 거. 자, 이번엔 17번으로 갑니다. 17번.
가난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시장 실패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수요 곡선이 두 개죠. 수요 곡선이 두 개면 이거는 수요 측이야. 수요 측에서 여러분 봐봐요. 사적 요게 시장의 균형입니다. 근데 바람직한 건 여러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다야 과소야. 과소 소비되고 있는 거야. 즉 소비 측에서 과소 소비. 그럼 이건 이로와 해로와. 이건 이로운 경우죠. 이로운 외부 효과. 근데 이쪽 봐봐요, 여러분. 이건 공급이 두 개죠. 근데 사적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건데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다야, 과다. 생산에서 과다 생산. 따라서 이건 해로운 외부 효과죠. (1번) 가는 외부 불경제가 아니라 경제, 나는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 공공재 부족은 여러분 외부 효과랑 상관이 없죠, 지금.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여러분 생산이죠, 생산. 층에서 해로운 외부 효과. 가보다 나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이로운 외부 효과를 뜻하는 거겠죠, 지금 이 문제상. 속담은 이거죠, 가. 나보다는 가에 해당이 되죠. 틀렸지. 정답 3번. 자, 이번엔 18번으로 갑니다. 18번.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다. 틀린 게 뭐냐? 여러분 지금 균형 가격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Q0, P0. 그런데 가에다도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나에다도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 가는 여러분 가격이 균형보다 높은 거잖아. 그럼 이건 누굴 위한 거냐?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균형보다 가격이 아래에 있죠. 이건 노야. 이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럼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제라든가 최저고가제, 쌀값 안정시키려고 쌀값. 그 다음에 이 나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출 이자율 같은 거, 제한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들어가죠. 1번 가에서 규제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여러분 공급자가 좋은 거니까 초과 공급이 나타나야죠. 틀렸죠. 나에서 여기죠.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 암시장은 여러분 최저 가격이나 최고 가격이나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에 해당이 된다. 맞는 말이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는 어디입니까? 가죠, 가. 나보다는 가다. 맞죠? 이 세 개가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틀렸죠, 1번이. 자, 이번엔 19번입니다, 19번. 자, 다음은 하늘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옳은 걸 골라라. 여러분, 이게 표로 지금 만들어져서 네 가지가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자,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여러분 수출은 가면은 둘 다 환율 인상이거든요. 원유로 환율 인상, 원달러 환율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지. 누가? 한국 기업들이. 기업번은 맞는 말이죠. 나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했잖아요.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자, 나는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게 500이 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미국 부품을 수입한다. 부품을 수입합니다. 자, 1,000원 가져가서 1달러어치 수입하다가 500원만 가져가도 수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은 어때? 유리해지죠. 그 다음에 완제품을 EU에 수출해야 돼요. 여러분 EU. 자, EU면 1유로겠죠. 뭐 예를 들면 1유로인데 1,000이 자, 나니까요. 원유로 환율은 상승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300이 됐다라고 해보자. 자,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1,000원어치 사갈 수 있다가 똑같은 1유로 가지고 와서 1,300원어치를 사가게 되니까 어때? 수출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올 때 부품 사올 때는 유리해졌고 그 다음 수출할 때도 유리해지니까 한국 기업들은 여러모로 유리해진 거지. 니은은 틀렸죠. 디귿. 다는 여기죠. 다는요 여러분 다는요 원달러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 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원유로는 1유로가 1,000에서 자, 다는요. 원유로는 하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800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차를 사올 때 1,000원 가져가면 1달러어치 사는데 이제 1,200원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잘 안 사게 되죠, 이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800원 가지고, 자, 1000원 가져가면 1유로어치 자동차 사는데 이제 800원만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EU 자동차의 가격이 경쟁력이 높아지죠. 지금 맞는 말이고. 리을. 라는 여러분 둘 다 하락하는 겁니다. 둘 다 하락. 라는. 1달러가 1000이었는데 800이 되는 거고, 1유로가 1000이었는데 뭐 500이 됐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세요. 미국에서나 EU에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 자, 1달러 배당을 받았어. 근데 이게 1000원이었는데 이게 얼마가 돼? 800원밖에 안 되죠. 1유로 배당을 받았어. 근데 1000원이었는데 이게 5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환산 금액은 증가해 감소해. 다 감소하지.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죠. 2번.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 대답으로 틀린 게 뭐냐? 옳지 않은 거. 감기가 심해서 결석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배웠다며? 설명해 줄 수 있니? 펀드. 여러분, 펀드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미래에셋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펀드를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거죠. 맞는 말이고.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여러분, 채권은 뭐가 있냐면 국채가 있고요. 공채가 있고 회사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회사 같은 데가 발행하는 거지 누구나 발행하는 게 아니죠. 돈이 필요하면 누구나 발행한다? 아니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 채권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니까 아, 누구나 돈 필요하면 빌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쓴 건데 틀린 말이고. 3번.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 여러분, 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운영을 한 다음에 그 경영에 대한 이윤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당과 시세 차익. 주식 가지고 있다가 팔고 사고 하면서 이제 돈 버는 거 있죠. 맞는 말이고.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거, 뭐 삼성이나 LG나 동부화재 같은 데 들어가지고 자기가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는 여러분 2번이 답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 20문항 다 봤는데 자, 중요한 출제 주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잘 준비하고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주제 위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